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장모의 발인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식탁 위에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위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도장 찍어. 아니면 우리 끝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한빛그룹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피가 흐르는 이마로 꼿꼿이 서 있는 선우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빈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 남자의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선우가 서진과 처음 만난 건 의대 본과 3학년 때였습니다. 서진은 예뻤습니다. 당차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선우가 미처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진의 집이 그 동네에서 꽤 이름난 병원 집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달랐습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인부였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가며 의대를 다녔고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서진의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장인 박 회장이 선우를 훑어보던 눈빛을 선우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흙이 묻어있나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선우가 처음 분식집을 찾아갔던 날이었습니다. 서진이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지 하며 데려간 곳이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골목 안쪽 허름한 분식집이었습니다. 선우는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앞치마를 두른 채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선우를 보자마자 손을 닦지도 않고 먼저 내밀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밥은 먹었어요?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선우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빛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는 느낌이. 장모님은 선우 앞에 국수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멸치 육수가 진하게 우러난 국물이었습니다. 먹어봐요. 우리 집 국수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우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죠? 장모님이 웃었습니다. 선우도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자주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서진과 함께 올 때도 있었고 혼자 올 때도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밤새 수술하고 나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무작정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수를 끓였습니다. 힘들지? 네. 그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네. 그럼 됐어요. 먹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여서 좋았습니다. 장모님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선우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서진과 결혼한 뒤 처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수록 선우는 더 자주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장인 박 회장의 눈치, 처가 식구들의 은근한 무시. 그 모든 것이 필요할 때 분식집 앞 낡은 의자에 앉으면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국수를 끓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우 씨. 네. 미안해요. 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선우 씨한테 잘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말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서진이가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 내가 잘못 키운 거예요.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봐왔으니까 알아요. 나는 선우 씨 편이에요. 그것만 알아요. 선우는 그날 분식집에서 나오다가 골목 어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장모님이 쓰러진 건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선우는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장모님이 처음 검사 결과를 받던 날 선우에게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에게도 박 회장에게도 아니고 사위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선우 씨, 나 병원에 와줄 수 있어요? 선우는 수술복 차림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지를 들고 선우 앞에 앉은 장모님은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해줘요. 선우 씨는 나한테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선우는 잠시 검사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길어야 6달입니다. 항암을 하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지만 그게 의미가 있을지는 없겠죠. 장모님이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편하게 가는 게 낫겠네요.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선우 씨한테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내가 가고 나서 그 분식집 자리 선우 씨가 가졌으면 해요. 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서진이가 알아요. 장모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한테 주면 팔아요. 당장 팔아버려요. 내가 30년 넘게 국수 끓인 자리를. 그 아이는 돈밖에 몰라요. 나는 그게 싫어요. 선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우 씨는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서 좋은 걸 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그래도 돼요? 사위한테 이런 부탁해도 돼요? 선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장모님이 웃었습니다. 선우를 처음 만났던 날 국수 그릇을 내려놓으며 짓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우 씨. 나는 선우 씨가 사위라서 좋았어요.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빈소는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한 척했습니다. 이선우는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영정 속 미소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모님은 산소 마스크를 잠깐 내리며 가늘게 속삭이셨습니다. 선우야, 나는 국수 한 그릇밖에 못했어. 근데 그게 전부였어. 배고픈 사람한테 한 그릇 내어주는 것. 그게 내 평생이었고 그게 제일 행복했어. 너도 그렇게 살아. 배고픈 사람 외면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선우는 그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영원히 골목 안쪽 작은 분식집에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9시에 문을 닫는 것이 평생의 일과였습니다. 외상 달아놓고 갚지 못하는 단골에게 웃으며 손을 저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 아이들이 오면 국수 한 그릇을 더 넣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분식집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밥상이었고 쉼터였고 때로는 위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장모님을 기억하는 시장 상인들,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인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조문객들 사이를 거칠게 헤치며 곧장 선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향 하나 피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선우야, 그 분식집 자리 말이야. 내 마누라가 평생 국수나 끓이던 그 골목 땅. 오늘 장례 끝나고 바로 서류 넘겨. 병준이 병원 확장하는 데 딱이야. 선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만큼은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날입니다. 그 한마디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컵을 들어 선우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선우의 몸이 한쪽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이마 위로 빨간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소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걸음도. 선우가 그 순간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한 손으로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장모님의 영정 사진 앞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영정 앞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모님의 얼굴만큼은 이 더러운 장면에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처가 친척 하나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아 참, 분식집 사위잖아. 국수 팔던 집 대릴 사위. 뭘 알겠어. 킥킥거리는 소리가 빈소 안을 채웠습니다. 장모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사위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동안 처가 식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소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조문객 한 명이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선우가 이마를 누른 채 영정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서진이었습니다. 선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남편을 보자마자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측은함이 아니었습니다. 귀찮음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선우의 무릎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땅, 아버지 드려.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정리하자. 오래됐잖아. 오래됐다는 말이었습니다. 5년의 결혼이 그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어머니의 발인 날. 남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날. 서진아, 지금이 어떤 날인지 알면서 이러는 거야? 서진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오늘 끝내는 거야. 질질 끌지 말고. 선우는 이혼 서류를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배고픈 사람 외면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선우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안 해. 딱 4글자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4글자가 빈소 안 모든 사람의 귀에 꽂혔습니다. 선우야,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 당신을 믿었던 것을.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꽉 다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소 밖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세단들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10대가 넘었습니다. 이 작은 골목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례식장 입구를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조문을 온 할머니가 옆 사람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저거 저 차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저게 어디 차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빛 머리카락. 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러나 한 발 한 발이 이 공간 전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병을 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두 눈만은 달랐습니다. 강하고 서늘하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한빛그룹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굽실거리는 미소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강 회장님. 이런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요. 저는 고인의 남편 되는 박종식입니다. 강 회장은 그 손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두 사람 사이를 그냥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고 국화꽃 향을 지나고 아직 피냄새가 가시지 않은 공기를 가르며 그 발걸음이 마침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피가 마른 이마를 한 손으로 누른 채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선우. 바로 그 앞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선우의 이마 위 핏자국에 머물렀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마른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빈소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의 고백을 들으며 선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이 뒤집혔습니다. 고속도로 연쇄 추돌. 부상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선우는 이미 5시간째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를 마무리하고 막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레지던트가 뛰어왔습니다. 선우 선생님, 32번 환자 위험합니다. 심장 파열 직전입니다. 빨리요. 선우가 달려갔습니다. 스트레처 위에 누운 청년은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회색이었습니다. 모니터가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당직 과장이 차트를 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 못 써. 심장 눌린 게 너무 심해. 열어봤자 출혈 못 잡아.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우는 환자의 눈꺼풀을 들어봤습니다.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다시 봤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과장이 돌아봤습니다. 뭐? 수술 제가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좌심실 파열 직전이지만 아직 안 터졌습니다. 지금 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과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것이 묵인이었습니다. 선우는 다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독 장갑을 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6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선우의 손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8시가 넘어서 모니터에 안정적인 심박이 찍혔습니다. 선우는 수술실을 나와 복도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1시간을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 뒤 병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병원장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이 비쌌습니다. 이선우 선생. 32번 환자 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내부 승인 없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 선생님.
저는 그분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수술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마십시오. 환자의 이름도 신원도. 그리고 가능하면 이 병원에서 조용히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네.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선우는 병원장에게 독단적 수술에 대한 경위서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일주일 뒤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선우는 그날 밤 혼자 수술복을 접었습니다. 사물함을 비웠습니다.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선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이름도 바뀌어 있었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5년 전 대형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 11대가 뒤엉킨 사고였습니다. 그 안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원 의사들이 전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그런데 단 한 명이 수술실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이선우 선생님이었습니다. 빈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우에게로 쏠렸습니다. 자기 면허를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6시간. 6시간 동안 메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탄성이 터졌습니다. 처가 친척들의 얼굴이 하나둘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병원장이 이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입을 열면 그 환자의 미래가 끝난다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이선우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독단적 수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면허 정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해명 한마디 없이 세상에서 스스로 사라지셨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빛나던 인생이 무너지는 동안 이 늙은이는 병상에 누워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속죄입니다. 선생님의 5년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죄입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만큼이었습니다. 장인과 서진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선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피가 굳어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혼자 지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우의 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원도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홀로였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심장외과의 전설. 정인철 교수였습니다. 선우의 스승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선우를 발견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마에 핏자국, 젖어 있는 눈. 그 눈빛 속에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야.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 안에 5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내가 막았어야 했다. 그게 옳은 수술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내 자리가 무서웠어. 입을 다물었어. 그건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한 배신이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못하겠다. 정 교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심장외과의 전설이 제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정 교수가 선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지킨 건 그 환자 하나가 아니야. 의사가 지켜야 할 것이 뭔지. 그걸 내가 몸으로 보여줬어. 나보다 훨씬 잘. 빈소 안에서 누군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이었습니다. 한빛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리고 5년 전 선우가 살려낸 바로 그 사람. 강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의 시선이 선우에게 닿는 순간 단단했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현은 선우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빈소 안에 탄성이 터졌습니다. 도현은 입고 있던 외투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걸쳐줬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만든 자들 한 명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뒤늦게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경호원 2명이 이미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 단상 위에 강 회장과 도현 그리고 하얀 셔츠 차림의 선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5년 전 한 의사의 인생을 조직적으로 짓밟은 범죄의 전모입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은 성심병원 수뇌부가 선우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과정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처가 가문이 간접적으로 공모했던 정황까지 공개했습니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 고발장은 이미 접수됐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도현이 마이크에서 물러났습니다.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선우는 서진의 오빠 병준의 오진 사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내용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선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국수나 끓이던 분식집 사위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 국수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록이 대답해 줄 겁니다. 회견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전국을 뒤흔든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는 박 회장과 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빈소에서 기세를 올리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영상 증거를 재생했습니다. 빈소에서 박 회장이 컵을 집어들어 선우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법정 스크린 위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흘러내리는 피.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장모님의 영정을 두 팔로 가리던 선우의 모습.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선우가 증인석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린 사람의 미래가 제 해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5년 동안 법정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 의료인의 생애를 조직적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 회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실형이었습니다. 관련 의사들의 면허도 영구 박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선우를 향해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우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선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서진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선우는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수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선우 앞에 앉았습니다. 다 알아요. 네. 억울하죠?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해요. 여기선 괜찮아요. 선우는 국수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환자가 살았으니까요. 장모님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우 씨 편인 거예요. 그로부터 선우는 분식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장모님이 육수를 끓이는 것을 보다가 선우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뭘요? 육수요. 어머님 쉬세요. 장모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국수도 끓일 줄 알아요? 배우면 되죠. 그날부터였습니다. 선우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멸치를 끓였습니다. 처음에는 싱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짰습니다. 세 번째에 장모님이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만하네요. 그 한마디가 선우에게는 훈장이었습니다. 선우는 분식집 일을 배웠습니다. 면을 삶는 시간, 육수의 농도, 고명 올리는 법,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법. 장모님은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노인이든 정장을 입은 사람이든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든 국수 한 그릇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같았습니다. 선우는 그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의사 시절 선우는 환자를 고쳐야 하는 대상으로 봤다면 분식집에서 장모님은 손님을 그냥 사람으로 봤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하나가 동전을 몇 개 쥐고 들어왔습니다. 국수 한 그릇 값이 안 됐습니다. 선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려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요. 줄게요. 다음에 돈 생기면 와요. 그때 줘요. 아이가 뛰어가고 난 뒤 선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어디 돈만 있어요. 저 애 나중에 크면 이 집 기억할 거야. 배고플 때 국수 줬던 집. 그게 남는 거예요. 선우는 그날 저녁 혼자 분식집 청소를 하다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10년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분식집 1년이 가르쳐줬습니다. 장모님의 몸이 급격히 나빠진 건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항암을 거부한 터라 진행이 빨랐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육수를 끓이려고. 선우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주무세요. 나는 이걸 해야 일어나지는 거야. 이게 없으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선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섰습니다. 장모님이 국물을 우리는 동안 선우가 멸치를 다듬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새벽 일과가 됐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국물을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우 씨. 네. 나가고 나서 서진이가 이 땅 달라고 할 거예요. 줄 수 없어요. 그 아이한테. 선우 씨는 이 땅으로 좋은 일 할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 이 국수 육수 끓이던 자리에서 사람 살리는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재료는 달라도 하는 일은 같잖아요. 사람 먹이는 거잖아요. 해줄 거죠?
선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어머님, 반드시요. 장모님이 다시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로부터 열흘 뒤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분식집 살림방에서 선우의 손을 잡은 채로 면허가 정지된 5년 동안 선우는 의사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의사의 길을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의학 논문을 읽었습니다. 최신 수술 기법을 공부했습니다. 손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 밤 봉합 연습을 했습니다. 분식집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어느 날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선우는 그 자리에서 증상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그냥 체한 것 같은데. 할아버지, 저 의사예요. 면허가 없을 뿐이지 의사예요. 지금 가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그날 응급실에 갔습니다. 선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분식집에 찾아왔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제때 가신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손은 의사 손이야. 낭비하면 안 돼. 선우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분식집에 혼자 남게 된 선우는 매일 새벽 장모님이 하던 대로 육수를 끓였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국수를 드시고 말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맛이랑 똑같네. 선우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비슷해졌습니다. 처가 병원은 재판 이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환자들이 떠났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오던 병원이 파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짓밟아서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것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의 분식집 부지는 법원의 판결로 선우의 소유임이 재확인됐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빼앗으려 했던 땅이 단 한 뼘도 건드리지 못한 채 보존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빛치료재단 법률팀으로 공문이 한 장 도착했습니다. 이선우 전문의의 면허 정지 처분은 조작된 사유에 근거한 부당행정이므로 즉시 해제한다. 선우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면허를 빼앗기던 그날 밤 홀로 가온을 개며 삼켰던 울음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현이 선우 앞에 무릎을 낮췄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돌아가시는 겁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간의 재적응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였습니다. 처음 메스를 잡던 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시뮬레이션 실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8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선우는 최고 난이도 심장 판막 교체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두 손을 펼쳐봤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복귀 첫 수술이 끝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인철 교수가 복도 끝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귀 수술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났습니다. 시장통 골목 끝 낡은 분식집의 터전 위에 하얀 외벽에 심장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땅 위에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아침 선우는 혼자 센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장모님이 생전에 쓰시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던 낡은 양은 냄비,
손잡이가 닳아 검게 변한 국자. 그리고 기름이 배어 누렇게 변한 공책 한 권. 장모님이 30년 동안 직접 개발하신 육수 비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노트였습니다. 선우는 유리에 손끝을 댔습니다. 어머님, 여기에요. 어머님이 평생 국수 끓이시던 바로 그 자리예요. 저 약속 지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트 한 구석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우 사위 오면 멸치 육수 2배로. 국물 넉넉히. 꼭 뜨거울 때 줄 것. 선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6개월씩 단상에 선 선우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빈소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영정 앞에 무릎을 꿇던 날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객석이 고요해졌습니다. 배고픈 사람 외면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라. 저는 그 말 하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센터는 제 것이 아닙니다. 장모님이 새벽마다 국수 한 그릇에 담으셨던 그 마음이 이 공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메스로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원한 은인 이선우 선생님. 한빛그룹은 이 센터가 문을 여는 한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정인철 교수는 단상 한쪽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제자를 지키지 못했던 스승이 이제는 제자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서 있었습니다. 도현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선우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선우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이 새벽마다 분식집 문을 열던 것처럼 선우도 새벽빛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실 자동문 앞에 서는 순간 문 위로 장모님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선우는 매번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컵에 머리를 맞으며 영정을 지키던 손이 지금은 누군가의 심장을 열어 생명을 되돌려주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국수 육수를 끓이던 그 작은 분식집 자리 위에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국물 한 그릇으로 사람을 살리던 어머니의 마음이 메스 하나로 사람을 살리는 사위의 손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의 국수 한 그릇이 결국 꽃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빛으로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귀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